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홍상표입니다. 오늘은 한국공군 초대 고문관이셨던 커널 딘 헤스 스토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딘 헤스 하면 상당히 낯설을 겁니다.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발발을 했는데 헤스 그 당시 소령은 일본의 정보요원으로 재소집돼서 복무를 막 시작한 지 2달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공군의 고문관으로 갈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헤스 소령님이 차출이 돼서 한국으로 7월 2일 날 대구 비행장에 C-47을 타고 착륙을 했습니다. 헤스 소령은 비행 훈련을 시키는 교관 조종사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선에서 밀리는 미 육군들의 근접 항공 지원 요청을 받고 전선으로 출격해서 적군들을 쳐부수는 전투 임무도 병행해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11개월 동안 한국에 복무하면서 헤스 소령은 250회 이상 전투 출격을 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전을 쳤을 때 서부 전선을 지키는 미 제25사단의 항공 근접 요청을 받고 하루에 12소티 12번이나 출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에서는 딘 헤스 소령을 1인 공군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맹활약을 했던 분이죠. 그렇지만 헤스 소령님이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지난 24년 10월에 제3회 백선엽 장군 한미 동맹상을 딘 헤스 대령님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 삼형제분이 상금 3만 불 전액을 한국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홍익원으로 연결해서 그곳으로 기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헤스 대령님 서거 10주기 행사가 공군 참모총장님 주관으로 제주도의 항공박물관에 있는 딘 헤스 기념탑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딘 헤스 대령님의 삼형제분이 참석해서 행사가 아주 엄숙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주도지사 또 미 대사관 또 과거 그 제주 한국보육원에서 컸던 고아 대표들 또 공군의 많은 간부들 이렇게 참석을 해서 엄숙하게 10주기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 헤스 대령님은 오하이오의 마리에타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오하이오는 한국과 면적은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국은 약 5,200만 명인데 비해 오하이오는 약 1,150만 명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오하이오는 미국 전체 특허권의 55%를 보유하고 있는 발명의 주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인물들을 보면 윌버 라이트 and 오빌 라이트 항공기를 개발한 형제죠. 그 다음에 토마스 에디슨,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루이스 세브란스, 그 다음에 딘 헤스, 그리고 우주인 존 글렌, 닐 암스트롱 모두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미국의 52개 주 중에서 아주 작은 주지만 이렇게 괄목할 만한 인물들을 배출한 자부심이 있는 주입니다. 그곳에서 딘 헤스 대령님도 출생을 했습니다. 사진인데요. 밑에 가운데 사진이 딘 헤스 대령님 내외분입니다. 그 사모님은 1996년도에 돌아가셨고 그 아래 오른쪽에 보이는 그 집에서 사셨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미 공군대학원에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 딘 헤스 대령님이 데이톤 오하이오에 살고 계시다 하는 소문을 듣고 수소문해서 찾아갔던 집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헤스 대령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헤스 대령님을 직접 뵙고 약 5개월 동안 같이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저는 국방대학교와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딘 헤스 스토리를 꼭 1시간 강의 넣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조관행 교수가 대를 이어서 딘 헤스 스토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위의 사진은 한국전 50주년을 기념해서 라이트 패터슨 기지에서 모였던 딘 헤스 대령님의 옛 전우들입니다. 6.146 부대 바우트1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요원들이죠. 딘 헤스 대령님 청색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이고 뒤쪽
줄 맨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을 성공시켰던 윤응열 예비역 공군 소장입니다. 공군 작전사령관과 공군 사관 학교장을 역임하시죠. 50주년 행사 때 같이 모여서 옛 전우회를 나눴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딘 헤스 대령님과 한국보육원, 제주도의 고아 1000명을 수용했던 한국보육원 원장 황원순 여사입니다. 황원순 여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보육원 원장직을 맡았습니다. 딘 헤스 대령님은 자서전에서 황원순 여사가 원장을 맡아서 안심이 됐다. 왜냐하면 그녀는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딘 헤스 당시 소령님의 비서 역할을 6개월간 했던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이명흥 교수님 내외본 사진입니다. 이명흥 교수는 시애틀에 살고 계시고 그분을 제가 시애틀로 찾아뵙고 그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딘 헤스 대령님은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무중단 횡단한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깊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행사가 되겠다 하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1927년 5월 20일 린드버그가 세스나 항공기로 대서양을 횡단했을 때 전 세계 언론들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비행은 전 세계 항공사에서 길이 빛나는 업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극을 받은 헤스 대령님은 미 공군의 조종사가 됐습니다. 헤스 대령님은 1937년에서 41년 그 기간 동안에 오하이오 마리에타에 있는 마리에타 칼리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졸업하면서 전도사로 첫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 일은 그게 파트타임처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에 있는 리퍼블릭 스틸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장 생활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메리 로렌츠 헤스 여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메리는 1918년생이고 1996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1941년에 진주만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일을 하고 있던 딘 헤스는 자원 입대해서 비행사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유럽 전역에 참전하게 됐는데요. 1944년 10월부터 45년 4월까지 독일 서부에 있는 웨스트 저머니 프론트 라인에서 전투 조종사로 약 350소티 이상 전투 출격을 했습니다. 1945년에서 47년 사이는 다시 오하이오로 귀국을 해서 그곳에서 역사 석사 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47년에 심리학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콜럼버스에 있죠. 그 학위를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자제분한테 닥터럴 디그리를 헤스 대령님이 컴플리트 했는가 그랬더니 네버 컴플리트더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웃었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그 기간에 생활이 빠듯했고 박사과정을 순탄하게 끝낼 만큼 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950년에 일본의 미군 정보요원으로 재소집돼서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2달 뒤에 한국으로 오게 되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50년 7월 2일에 한국 대구 비행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51년 5월 31일까지 바우트 1 프로젝트 부대장으로서 한국 조종사들을 비행훈련시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50년 7월 2일 그 무렵의 대구 비행장 사진입니다. 허허 벌판이죠. C-47 항공기로 일본에서 대구로 왔습니다. 바우트 1이 주 임무였는데 한국 조종사들을 비행훈련시켜서 공군을 육성하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헤스 대령님이 주기종인 F-51 무스탕 항공기입니다. 헤스 대령님은 이 항공기로 약 250소티 전투 출격을 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메가더 사령관인 C-54 앞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드문 사진이죠. 대구 비행장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곳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가옥에 머무르셨는데 미 대사관에 대사 특별
보좌관인 존 노블 박사가 어느 날 헤스 소령을 찾아와서 같은 인근에 이승만 대통령이 계신데 자네가 가끔씩 찾아뵙고 한국 조종사들 비행훈련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타기가 오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겠나.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관저로 찾아뵙고 그 뒤로 대통령을 자주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정열 장군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 공군 제6.1 사륙부대 바우트 1 프로젝트는 딘 헤스 소령이 부대장이었지만 딘 헤스 소령은 사실은 제5공군 소속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5공군의 지휘체계를 보면 극동공군 사령부 산하의 제5공군이죠. 일본을 커버하는 공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우선 한국전쟁에 투입됐던 부대죠. 그 당시 극동공군 사령관은 조지 스트레이트 마이어 중장이었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으로 모시고 매일 일기를 썼는데 스트레이트 마이어 장군의 일기는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한국전쟁 항공전에 대해서 소상한 부분들을 기술하고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공군 사령관은 얼 파트리지 중장 였지요. 옆에 사진 가운데 키 큰 사람이 얼 파트리지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부사령관 에드워드 팀벌레이크 그 당시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공군 지휘부 속에 사실 딘 헤스 소령은 매우 하급 장교였죠. 소령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한국 공군의 고문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간주됐습니다. 네, 바우트 1은 한국군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임무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대구 비행장이 활주로가 정비가 다 되니까 5공군에서 대구 비행장을 쓸 테니 6.1 사륙부대는 다른 데로 옮겨라. 그래서 사천으로 갔다가 진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해에서 비행훈련을 많이 했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에서 다시 진해로 내려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스 소령은 낮에 임무를 끝내고 나서 저녁이면 이 대통령을 관저로 찾아뵙고 그날의 전황과 비행훈련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헤스 소령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셨는데 공군 보어간의 중령으로 진급했거든요. 공군 중령과 메가더 원수에게 동일한 훈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얼마나 대통령에게 의지가 됐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 하겠습니다. 헤스 소령님의 1급 참모들입니다. 대위 벨로빈, 중위 크레그웰, 소령 윌슨 세 사람이 아주 삼총사죠. 헤스 소령님과 혼연일체가 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고아들을 돌보는데도 아주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팀입니다. 제6.1 사륙부대의 당시 규모는 미군 조종사 3명, 한국 조종사 10명, 미군 병사 30, 한국 병사 100명, 장교 후보생 100명.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은 243명. 그렇죠. 그리고 F-51D 10대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물론 연락기 22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전투력으로 계산되지 않는 비행기들이거든요. 그거를 빼면 F-51D 10대로 시작을 해서 많을 때는 75대까지 증가가 됐었습니다. 보시면은 진해의 그 거리 모습입니다. 그 당시 진해만을 바라다보는 사진. 도로는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진해에서 마산으로 넘어가는 도로죠. 산등성이 넘어가는 그 활주로를 공사하고 있는 모습. 그 당시의 풍경들입니다. 진해 기지에는 일제가 만들다가만 경락고가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락고를 항공기 주기하는 주기장으로 잘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기장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대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비행훈련을 하던 중 미 공군의 C-47 한 대가 불시착을 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다가 포탄을 맞았는지 하여튼 그 진해만에 와서 불시착을 하고 조종사는 육로를 통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미 5공군에서는 이 항공기는 이제 폐기 처분하려고 조사관들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조사관들이 나와서 보고는
그냥 폐기 처분을 하고 갔는데 한국 그 정비사들이 이 항공기를 다 둘러보고는 잘하면 다시 가동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번 작업해봐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통나무를 밑에 깔고 받쳐서 들어 올리고 또 반대쪽을 그렇게 하고 서서히 들어 올리면서 밑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손상되지 않아서 이 항공기를 되살렸습니다. 그래서 되살리게 된 보고를 오공군에 하자 오공군에서 다시 기술팀들이 나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 이전에는 미 공군이 한국 공군을 상당히 경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항공기 되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후로 미 공군이 한국군을 신뢰하게 되고 또 항공기도 상당히 많이 증가시켜주고 작전 임무도 중요한 임무도 한국 공군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도 부여하고 그래서 부대의 사기가 굉장히 올랐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고를 했습니다. 진해만에서 쉬는 시간이면 바닷가 물놀이를 하면서 피서를 즐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진해만에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은 시체들, 시신들 보면은 팔을 뒤로 묶여서 물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공비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이랬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은 시체들도 있었지만 벌판에 자빠져 죽은 시체들도 널브러져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여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해로 갔을 때 진해는 활주로가 짧아서 항공기 이착륙하는데 굉장히 위태로웠답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란 중에 인부들 약 700명을 동원시켜서 활주로 연장 공사를 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순전히 그냥 그 지게로 돌 전하려고 막 구루마로 실어나려고 해서 활주로 그때 한 400m 정도 연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주로를 연장하고 나서 비행 훈련을 맘 놓고 할 수 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진해에서 항상 그 비행 훈련하며 또 기지, 공사, 작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작업꾼처럼 행색이 항상 그랬다. 땀에 젖어 있고 흙이 여기저기 묻어 있는 상태로 일하면서 지내야 됐다 그랬습니다. 진해에서 100회 출격을 했는데 100번째 전투 출격을 하고 돌아온 날 매우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착륙을 해서 항공기 엔진을 끄자 정비사 2명이 항공기로 올라와서 헤스 소령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 기지대장을 하고 있는 장덕창 대령 앞으로 무등 태워서 갔답니다. 그런데 착륙하면서 보니까 벌써 활주로하고 해변가에 전 부대원이 나와서 미군, 한국군 할 것 없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장덕창 대령은 코수염을 기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대원들이 장덕창 기지대장을 별명을 구두소리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헤스 대령님이 자서전에서 나를 무등 태워서 구두솔 앞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썼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장덕창 대령님은 나중에 공군 참모총장까지 하셨습니다. 100회 출격 기념으로 금메달에다가 한자로 100이라고 쓴 금메달을 만들어서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소중히 간직하고 있고 또 김정열 참모총장이 황소를 한 마리 선물을 했는데 선물 증정식을 참모총장이 직접 했는데 그 증정식에는 그 소 주인이었던 농부도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그 농부가 소를 보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석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헤스 소령님이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며칠 후에 그 소를 다시 농부한테 갖다 줬다. 그렇게 회고록에서 썼습니다. 이것은 진해에서 여의도로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928 서울 수복이 있고 여의도 비행장을 다시 순지를 해서 그곳으로 기지를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의도 기지를 복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천에 LST가 들어와서 필요한 물자, 비행장 운영하기 위한 기계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하역을 했는데 그 LST에서 상륙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그 남대문 그리고 폐허가 된 서울시 모습입니다.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그 서울시가지 모습인데 여기가 북악산이잖아요. 북악산 봉우리. 그 밑에가 경무대가 있죠. 대통령 집무실.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수복 후에 유엔군 지휘부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메가더 사령관이고 주한 미군 대사고 이게 이제 존 워커 8군 사령관이죠. 그렇게 만나고 있는 사진입니다. 비행장에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
비행장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민간인들이 몰려왔답니다. 거기에서 남는 잔반이라든지 음식 모든 것들을 행여 하나라도 건져갈 수 있을까 해서 비행장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력 수송기였던 C-47 항공기죠. 그리고 나서 서울 수복 후 북진을 해서 평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스 바우트-1도 평양의 미림 비행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50년 10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비행훈련도 거의 마칠 때고 또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때라서 전투 출격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주로 평양 인근의 지상군 부대들을 지원하는 임무들이었죠. 그렇지만 유엔 공군은 그 당시에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단동에 있는 공산군 비행사들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서 백악관은 압록강을 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조종사들이 공산군 조종사들과 공중전을 벌이다가 공산군 조종사가 압록강을 넘어 도망을 가면 압록강까지 쫓아가다가 압록강 상공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패턴을 그리는 걸 보고 공산군 조종사들이 그것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고도에서 대기하다가 유엔 공군기들을 급습해서 공격을 하고 전속력으로 압록강을 넘어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미군 조종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수기를 썼는데 동료가 공산군의 공격을 받아서 피격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눈이 뒤집혀서 그런 지시고 나팔이고 안중에 없는 거죠. 단동까지 쫓아가가지고 비행장을 초토화시키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즉시 본국으로 송환돼서 한국전쟁에 더 이상 참전 못했습니다. 공산군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유엔 공군들을 상당히 괴롭혔죠. 그래서 유엔 공군들은 그 공중전과 공산군 항공기들을 격퇴시키는 임무에 주력했고 한국 공군은 유엔 지상군들을 지원하는 임무들을 주력했던 겁니다. 이것은 대동강 철교가 폭파됐을 때 그 철교를 타고 피난오는 행렬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중공군의 일사후퇴가 있었잖아요.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일사후퇴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여의도로 왔다가 다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주도로 이동을 해서 대전과 제주도 두 기지에서 부대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전기지 사진입니다. 그때의 일사후퇴 때의 전쟁과 1,000명이 김포에서 제주도로 항공운송에서 피난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바우트-1 부대가 여의도에 주둔하고 있을 때 고아들이 부대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고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은 부족한 군수물자를 생각해서 고아들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부대장인 헤스 소령이 그러지 말고 걔들 텐트라도 하나 쳐주고 잔반 그냥 깨끗하게 관리해서 그런 것들 거둘 수 있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게 3일 만에 100명이 넘더랍니다. 고아가. 그래서 그 작은 6146 부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아들을 서울중앙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서울중앙고아원은 시설이 좀 크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용을 하게 됐고 그 서울중앙고아원은 미 제5공군 고아원이 돼가지고 약 고아들이 1,000명 넘게 수용돼 있었답니다. 미 제5공군의 군목으로 근무했던 러셀 블레이스델 대령이십니다. 이분이 사실은 5공군 부대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전쟁고아 그러면 러셀 블레이스델 대령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5공군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서 고아들 돌보는 일을 하였고 그 고아들 일사후퇴 때 제주도로 실어나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천에서 LST로 남쪽으로 남하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인천으로 갔더니 LST가 다른 임무 때문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긴급 5공군에게 요청을 해서 김포 비행장으로 C-54와 47을 16대를 보내서 그곳에서 고아들을 제주도로 실어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러셀 블레이스델 대령님 또 헤스 중령 5공군
이렇게 합력을 해서 전쟁고와 1,000명을 살려냈던 거죠. 그것을 키디카라는 작전명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키디카, 제주도에 있는 폐교가 된 학교 건물을 대충 손봐가지고 고아들을 수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고아원의 모습들이죠. 51년 5월 23일 헤스 대령님이 고별을 하러 인사차 갔을 적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국보육원 사진. 또 가운데가 있는 분이 황원순 여사 한국보육원장. 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개원철 군의관입니다. 군의관이 고아들이 질병이 많으니까 엄청 헌신적으로 돌보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션 키디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경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